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능구의 전국 대담에서는 어제 그 새벽까지 전 국민을 갖다가 TV에 그 언론 보도에 이렇게 그 몰입하게 했던 대선이 끝났습니다. 이게 윤석열 후보가 이 정말 초박빙이다 이랬었는데 이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 역사상 가장 근소한 차이로 24만 7천 표죠. 네. 예. 그 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97년에 이해창 후보한테 이길 때가 1.53%. 1.53 그때 39만 표. 39만 표. 예, 였습니다. 이게 그거보다 더 접전이었죠, 이게. 그런데 이 저희들이 깜깜이 기간에도 들은 여론조사로는 3 내지 7%까지 네. 윤이 앞선다고 네. 이렇게 들었었는데 그게 비하면 굉장히 추격을 한 거죠, 막판에.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향후 이 전망에 대해서 여야 전망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이 대선 결과에 대한 소감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상당히 정권 심판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높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민심이 그대로 반영이 됐는데 저는 이 민심 끝까지 10% 이상이었잖아. 10% 이상 앞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근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했듯이 한 뭐 3에서 5, 8% 정도까지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1% 이내의 초박빙 싸움이 됐다는 것은 저는 민심이 절묘하게 아마 이 지금 정치권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만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권 세력의 이거 오만과 독주, 독선에 대해서는 강력한 심판을 하면서도 그렇지만 지금 이 새로 지금 집권하는 세력한테는 당신들도 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미리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처음 예상했던 대로 만약에 한 8%까지 벌어졌다고 한다면 아마 새로 집권하는 세력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오만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권력이라는 것 자체가 결코 그러니까 쉬운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몸을 낮추고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는 생각. 그런 것을 정확하게 당선자한테 심어준 것이 아닐까.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온 당선자의 첫 번째 메시지도 국민 통합이었고, 그리고 상당히 낮은 자세로 겸손한 모두의 그 장면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민심이 상당히 집단지성을 통해서 절묘하게 양쪽에다가 상당히 나름대로의 의미를 저는 부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0.73% 24만 7천 표로 신성한 그 대통령 당선자가 뭐 통합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예. 사실은 뭐 8% 차 이상으로 이겼다 하더라도 결코 쉽지 않은 지금 현재 전국 구도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여소야대 하지만 집권 세력이 사실은 야당에 비해서 이 정도로 의석수가 이렇게 적은 경우는 사실 거의 드물었거든요. 물론 97년도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집권 여당이 되었던 새정치국민회의가 한 70석 좀 넘고, 그리고 그때 한나라당 78석인가 그렇고, 그리고 한나라당이 그때 한 배가 20석이 넘어서 한 50석 차이가 났지만 그때는 그래도 연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민련하고 합치면 그렇게 표 차이가, 그러니까 의석수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이번에 그 보궐선거 5개에서 사실상 뭐 국민의힘까지 당선자가 포함해서 5석을 갖고 간다 하더라도 114석밖에 안 되고, 지금 민주당이 172석에다가 친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그리고 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또 이런 정당들과 합치면 거기가 184석이 넘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협치는 그러니까 일종의 선택이 아니고 필수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먼저 이 좀 전에 이야기한 유권자 국민들의 절묘한 어떤 선택이었다, 사인이었다는 부분들을 갖다가 한번 짚어보면은 제가 볼 때 이번 대선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비호감 대선이었다. 그렇죠. 누구나 이야기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재명 후보는 뭐 본인의 대장동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정권 심판론에서 자유롭지를 못했어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보통 우리가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회고 투표고 네. 대선은 전망 투표다. 네. 미래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권 심판론은 초기에는 이야기 나오더라도 막바지 갈수록은 그 비전과 인물론 대결로 네. 가는데 민주당에서는 마지막에 선거 전략을 갖다가 이렇게 정권 심판 대 인물론, 인물론으로 몰아가려고 했는데 그 한계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랬을 때 이쪽은 정권 심판론이었지만 이 지금 당선자 윤 당선자한테는 돼도 걱정이다. 당선돼도 걱정이다. 그동안
아까 금방 이야기한 대로 이미 국회 의석수에서 이 그냥 여소야대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거의 우리 이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3분의 2, 180석, 172석에다가 진보 예. 이 성향의 어떤 의석 의원까지 합하면 180석 상회하는 예. 그런 정말 거대 야당을 맞이하게 예. 그 되는 거잖아요. 제 기억에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당선되고 2003년에 처음으로 나온 이야기가 대통령직 못 해먹겠다. 그때 이제 한나라당이 제 1당이었거든요. 이게 국회에서 되는 일이 없으니까 예, 그런 푸념을 갖다가 그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윤석열 당선자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냈냐. 저는 그 점에서 안철수 단일화가 이 상당히 마지막에 뭐 역풍도 있었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다 그러지만 어쨌든 마지막에 이 0.73%를 이기는 데는 그 부분이 저는 컸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부분이 반드시 긍정적으로만 작용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물론이죠. 그러니까 단일화 시작되기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한 5% 정도로 앞서가고 있었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그 당시 지지율이 한 6, 7% 나왔다고 한다면 이 두 개를 단순하게 합산했을 경우는 한 12% 이상의 차이가 나였어야 되는데 0.7% 차이가 났다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지금 이 단일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보수 야권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사실 어떻게 대세론에 대한 순풍보다는 상당한 역풍이 좀 작용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보수 야권이 단일화함으로써 아마 샤이 이재명이라고 대변되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들뿐만 아니라 중도층들까지 조금 상당히 저는 좀 등을 돌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사실 우리가 이번 8번째 대선을 하지만 그동안에 3번의 단일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97년, 2002년 단일화 같은 경우는 DJ, 노무현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진정성, 감동 이런 걸 보여줬던 반면에 이번 단일화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12년 단일화는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실패했던 이유는 사실은 어떻게 좀 그 어거지로 단일화된 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도 보면 약간은 그런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이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난 뒤에도 안철수 후보가 계속적으로 완주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특히 울산 같은 데 갔을 때는 뭐 무능한 사람이 대통령 되면 1년 안에 손가락 운운하면서 그런 이야기했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이렇게 지금 단일화했던 모습들에 대해서 아마 적지 않은 아마 이 지금 유권자들 특히 중도층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명분이 있어? 이거 정치 야바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위기감이 상당히 민주당의 샤이 이재명들을 다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그런 기제가 되었다. 그래서 단일화가 이번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임에는 불구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저는 국민의힘에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물론 금방 이야기한 대로 단일화 역풍이 분명히 있었다. 그 역풍을 보자면 호남표의 이재명 지지층 지지 결집으로 나타났고 이것이 수도권에도 영향을 줬다는 맞습니다. 거죠. 이번에 보면 서울에서 4.83% 31만 표 정도로 윤석열 후보가 앞섰어요. 근데 그 직전에 여론조사 보면 거의 다 10% 정도 내로 서울에서 앞섰거든요. 그래서 서울 지역이 강건이다 그랬는데 어쨌든 서울 지역의 지지에서 호남으로부터 날라온 어떤 바람이 금방 이야기한 대로 안철수 후보가 그 단일화 전날 호남 가서 윤석열 후보 찌르면은 뭐 손가락을 잘라야 될지 모른다고. 근데 완전히 이제 벙찐 거죠, 이게. 그리고 호남 사람들은 19대 총선에서 이 안철수 국민의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했고 지난 2017년 대선 때도 그 무려 30% 이상을 지지를 했잖아요, 이게. 그런 게 있는 가운데서 상당히 배신감이 좀 컸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역풍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안철수가 이섬으로 해서 20, 30대 여성표가 안철수 지지가 좀 있었어요, 이게. 맞습니다. 근데 안철수가 빠지면서 그 심상정 지지했던 여성표까지도 이재명 후보로 이렇게 갔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에서는 상당히 역풍이 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제가 이제 금방 조금 전에 그 깜깜이 선거 전에 이 한 5, 6% 정도 윤이 앞서는 결과라 했는데 그건 주로 ARS에서 그랬고 전화 면접 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거의 붙었어요. 이 윤과 이재명 후보가 그때 그
안철수 후보가 한 7%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빠지면은 막방까지 빠지면 한 5%인데 여론조사 이 분들도 다들 이야기하는 게 안철수 표가 어떻게 갈 것이냐. 물론 심상정한테 가는 표도 있겠죠. 그거는 일부가 있겠지만 어쨌든 한 5%로 봤을 때 6대4 정도다. 그러면 윤한테 60%. 그럼 한 3%가 되는 거고 이게는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안철수 단일화가 그때 단일화 되기 전이죠. 단일화가 되면은 한 1% 정도 차이가 될 것 같아.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했는데 금방 뚜렷이 호남과 여성표에서는 역풍이 분명히 분 거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불안해하는 부분들 이게 그 윤석열이가 정치 초년생이고 또 이렇게 윤핵관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 지금 대통령은 아까 통합을 이야기했지만 정말 정치력이 이 요청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범 정치 세력의 어떤 이 포용과 통합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안철수와 그 함께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미지에 상당히 도움을 줘서 저는 좀 두텁게 했다. 그걸 딱 실리적으로 어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바둑을 좀 두텁게 해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둑 둘 때도 이렇게 두터운 바둑을 두는 사람은 이 굉장히 이 한 집, 두 집, 반집 이기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효과는 있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 우리 연령별을 한번 아까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준석 당대표가 이겼음에도 조금 씁쓸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본인 전략이 세대 포이론인데 그게 깨졌지 않습니까? 깨졌죠. 그리고 20대 남자에 대해서 너무 치중하는 것이 역풍을 불어일으켰고 맞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도드라지게 그 20대 이하 부분에서 보면은 이 윤석열 후보가 남성은 58.7인데 여성이 이재명 후보한테 58%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30대는 그 윤석열 후보한테 남성이 52.8인데 여성이 49.7입니다. 이게. 그래서 20, 30대 전체가 이 20대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이 2% 정도 앞서요. 이게 30대에서는 한 또 1.8% 정도 윤석열이 앞서. 그래서 20, 30대가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이준석 대표의 그러니까 세대 포위론이 소위 말 이대남을 이렇게 겨냥해서 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초창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데는 하나의 그렇죠. 기자가 됐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초박빙을 또 이렇게 자초한 하나의 일종의 정치적 트랩이 된 거죠. 그런 측면이 됐던 이유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대남에 대해서 이 공격적인 그러니까 이 그 캠페인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러니까 그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박탈감을 가지는 이 이대녀들 그러니까 이 젠더 갈등을 유발한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가부 폐지라는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왜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라는 것이 가장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거 자체가 여성가족부의 기능이 잘못되고 편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이대남을 뭔가를 위한 일종의 포퓰리즘적 접근처럼 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대녀들이 응집해서 그러니까 결집해서 응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양상으로 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젠더 갈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득표 전략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당선되고 난 뒤에 본인이 이야기하는 통합의 가치하고 또 배치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전까지는 갈라치기를 하다가 지금은 되고 나니까 또 통합을 이야기하네? 과연 진정성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얻은 것보다는 좀 더 잃은 것이 많은 선거 전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성부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렇죠. 처음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여성부는 폐지하기 위해서 만든다. 그러니까 여성부가 필요 없는 그렇죠. 그 사회가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여성부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명박 시절에 박근혜 시절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강화됐잖아요. 이게 청소년까지 들어가고 이래서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노무현한테 만들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 온 거죠. 이명박 대통령 처음엔 없애려고 그랬다가 다시 그걸 갖다가 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이 여성가족부 폐지란 한 줄짜리 그 페이스북을 올리면서
이거는 저는 누가 따라할까봐 겁나요. 왜냐하면 그런 정책적인 정말 고민과 여러 가지 그게 있어야 될 그런 이슈, 국가적 문제에 대해서 한 줄짜리로 그렇게 딱 써가지고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약간 섬찟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죠. 오늘 보니까 기자회견에서 대선에 있었던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이제 대선 끝났다. 아, 그렇죠. 끝났다 그러고 이 갈라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자기는 그런 적 없다. 그럼 금방 진정성을 이야기했는데 진정성이라 하면 자기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부분에 자기가 좀 나간 부분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은 사과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선거 때라서 그래 그 좀 나갔는데 세게 나갔는데 그건 다시 균형을 잡겠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뭐 그런 적 없다 이러니까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바보도 아니고 그거 다 알고 있는데 이대남 세대 포위 전략이 본인이 지지율 떨어져서 올리는 가장 큰 동력이 됐고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랑 손잡지 않을 수 없었고 두 번이나 다시 그 뭐야 손잡았잖아요. 그런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전부 다. 그리고 한 줄짜리 딱 그렇게 넣어가지고 그게 얼마나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까, 이게. 근데 자기는 갈라치기 한 적 없다. 저는 앞으로 통합을 해나가는 행보를 아까 필수라 그랬잖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자기가 지금까지 여러 부분에서 이 개청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지역도 지금 선동을 많이 했잖아요, 이게. 이 영원하면서 또 충청도 그렇고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아까 말한 그런 이 세대 그리고 남녀 이 부분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본인이 이 선거 때 뭐 자기는 선거는 복귀할 필요 없다 그러는데 그건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선거 때 후보가 한 이야기는 국민에 대한 신성한 약속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되짚는 것은 복귀하는 것은 반드시 필수적이다. 그 부분 한 거하고 그다음 인수위에서 새 정부를 단 비전과 정책을 내오는 거하고 연결선상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이거는 뭐 그냥 선거 때 하냐 이거 새로 시작합시다. 이래버리면은 그 자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상당히 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근데 이제 이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아마 이러한 막 경고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가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사벌 등한이란 말이 있습니다. 벌사 그러니까 뗏목 벌, 그다음 오를등 언덕안인데 강을 건너고 그 언덕을 올라갈 때는 뗏목을 벌이라는 건데 선거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버려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본인이 상당히 강조해서 이야기했던 그 공개적인 약속들, 소위 말 공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무엇이 잘못돼서 내가 그걸 폐기하고 새로운 식으로 다가가겠다는 부분을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이 이야기를 하고, 또 필요 없으면 또 다 말을 바꾸는 그런 이미지가 처음부터 굳어지게 되면 통합도 소통도 사실은 사상 누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 윤석열 후보 당선까지를 정말 이렇게 이 정치 초보가 갑작스레 등장해가지고 지금 대통령 당선된 케이스가 최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뭐 이준석 당대표가 영선 30대가 당대표 됐다 하더라도 10년 동안 지금 정치판에 있었던 친구고 실제로는 이 검찰총장을 사직한 게 지난 3월 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되지를 안 했어요. 1년 만에 그 대통령까지 당선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장면을 한번 이렇게 보자면은 이게 자기가 총장직을 사퇴하고 그때 그 메시지가 셌죠. 이게 자기가 이 공정과 상식을 갖다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게 거의 대선 출마 선언 비스무리하게 했더랬어요. 이게 그러면서 첫 번째 그 액션을 한 게 7월 30일 국민의힘의 그 입당인 전격 입당이었죠. 이준석 대표가 없을 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뭐 이 대표 패스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어쨌든 삼지대에 머물면서 삼지대를 갖다 확충해서 국민의힘과 이 단일화 하지 않겠나. 뭐 여러 사람 그렇게 조언했다는데 이 뭐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범을 잡으려면 범굴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 입당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게 그 윤석열 후보의 당선자의 어떤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뭐 그 당시만 하더라도 김종인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왜 들어가냐 상당히 부정적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가서 지금 일단 대통령
당선을 이뤄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잘한 선택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당선자의 강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뭐 윤석열 당선자의 그러니까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났을 때부터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윤석열은 2013년도 국정감사장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 한마디가 국민들 내리 속에 아주 강력하게 박혔거든요. 아, 저 소신 있는 검사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실체적 정의를 위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외압을 받았지만 그게 굴하지 않고 떳떳하게 권력에 맞서는 모습,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그것들이 머릿속에 박혔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5단계의 깜짝 발탁을 통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발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오늘의 윤석열을 만든 것은 저는 추윤 갈등 과정에서 보여줬던 일종의 강골 리더십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헌정사상 이 그 장관이 그러니까 그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윤 총장이 이전에 딱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윤 총장한테만 3번 지휘권을 행사했는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부당한 권력의 외압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들을 보면서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졌고, 그리고 임기가 한 3개월, 4개월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던지면서 나와서 현 권력하고 이렇게 맞서는 모습들, 이러한 부분들을 결단, 결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오늘의 윤석열을 장식하는 하나의 좋은 쪽의 그 밝은 빛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인수위 비서실장으로 장제원 의원이 네. 들었으니까 장제원 의원이 그 유세 영상을 갖다가 오늘 어느 매체에서 방송으로 보여주던데 거기서 장제원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응? 윤석열 후보 아닙니까? 하고 예 하고 이렇게 탄핵으로 이렇게 정말 폭락한 이렇게 이 끝을 모르게 추락한 어떤 그 보수 정당이 사실은 어떤 말하면 내부 개혁과 그 혁신에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부 개혁 혁신에 실패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내고 한 게 아니라 어떤 외부 수혈로서 그것을 한 케이스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윤석열이라는 부분이 예를 들면 많은 이 사람들한테 지금 당에서는 안 되니까 이 사람으로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다 모아지게 했던 그런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 드디어 이제 대선 경선을 통해서 11월 5일 경선에서 맞습니다. 승리를 쟁취하게 되는데 그때도 보면은 이 인상적인 게 국민 여론조사에는 홍준표 의원한테 10% 뒤졌어요. 이게 10% 이상 뒤졌는데 당원 투표에서 2배 이상 가까이 압도했거든요. 참 이게 또 시사한 바가 큽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그러니까 당선자 같은 경우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적폐 수사를 총괄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사실 본인이 지휘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오늘 어디 신문이니까 보수의 원흉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보수의 원흉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경선을 보니까 그게 보수의 어느 순간에 보수의 희망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윤석열 당선자의 그런 소신, 그 강골, 그리고 이제 결단 이런 부분들이 보수 그러니까 지금 유권자들 특히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과거는 우리한테 마음에 안 들었지만 저 사람을 내세우면 확실하게 이길 수 있겠다.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줬던 거. 이 믿음을 줬던 것이 저는 그때 당시의 당심을 끌어모으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이 아닐까 생각 들고,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뭐 정치 초초명장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국민의힘에 빨리 입당을 해서 그 일종의 그러니까 다른 이 기존의 그러니까 후보들보다 상당히 신선미를 내세워서 당을 장악한 그러한 부분들은 정치 초보에서 보기 힘든 그러한 결기와 결단과 판단력, 이런 부분들은 좀 높게 평가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여러 가지 이 구설수라든지 실언들 이런 부분이 전철되고 또 본부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본인과 부인과 장모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또 한편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와의 어떤 그리고 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어떤 선대 회체 이게 상의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본인이 강골로서 어쨌든 간에 뭐 아예 선대위 자체를 전면 개편을 해버린다든지 그리고
의원들이 상당히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이준석 당대표를 탄핵 직전까지도 맞습니다. 몰고 갔는데 본인이 그걸 갖다가 네. 화해와 포용으로 풀어버린다든지 이런 리더십을 보여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치 초보라고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 초보라는 것은 이 여의도 업문법이라고 이야기되는 기존의 정치적 그러니까 관행과 이런 태도하고는 좀 이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런 정치적 유연성과 정치적 과단성이 나왔던 것이 아닐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정치 초보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또 하나 이분 당선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부채가 없다. 지금 그렇죠. 정치적 부채가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네. 당당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이 그 후보 단일화 아니겠는가. 네. 이 다들 전부 다 후보 단일화가 마지막 승부수라고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그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이 여러 라인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그 안철수 후보랑 이렇게 그걸 협상을 했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쪽 협상이 이렇게 그 진행되면서 끊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급기야는 어떤 후보 등록 다음 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제안을 하고 또 그 일주일 뒤에 또 단일화 제안 철회를 하고 그러니까 단일화 제안만 했다 해가지고 기대감을 줘가지고 윤 후보가 상당히 지지율이 올라가서 올라갔죠. 격차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철회하면서 또 지지율이 다시 제자리로 내려가가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그 전격적인 단일화 전에는 붙었잖아 이게.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단일화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지막 TV 토론 이 선관위 TV 토론에서 끝나고 나서 전격적으로 양자 회동을 통해서 사실 그림은 그 전에 다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림은 그림 나와 있었지만 사실 그것이 그 그림이 만들어질 거라고 아마 윤석열 후보도 크게 자신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일종의 어떻게 보면 북한이 그러니까 하는 그 외교 행태를 벼랑끝 외교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벼랑끝 정치 같은 걸 한 것 같아요. 자,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그러한 과단성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승부사의 기질도 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향후 국가 운영에 있어서는 그런 극단적인 그런 선택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아까 연령별에서 20, 30대를 좀 봤는데요. 지역으로서는 상당히 이 기존의 우리 지역주의가 또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재명 후보가 이 TK에서 PK에서는 상당히 좀 선전한 편이죠. 그런데 그 윤석열 후보가 뭐 이준석 당대표는 30%까지 이야기했었는데 10% 초반에 물론 지금까지 그 보수당 후보 중에서 제일 많이 받았죠. 근데 결국은 이 승부는 서울에서 났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이 윤석열 후보가 수도권에서 선전한 지역을 보면은 다들 부동산에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결국은 부동산 선거였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게 그 서울에서 한 번도 대선에서는 민주당 계열이 진 적이 없어요. 이게 근데 이번에 처음 짓거든요. 물론 서울시장 작년에 재보궐 때는 18%까지 졌지만 이번에 4.83% 졌는데 그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번에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의 가장 큰 그 일종의 그러니까 이 불씨랄까요 동력이 사실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을 가지고 있는 강남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일종의 뭐랍니까 종부세를 비롯한 세금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나온다. 이것이고 그리고 강남에 살고 있지 않은 또 서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작용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커졌고 또 하나는 부동산 관련해서는 지금 이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고 난 2020년 그러니까 21대 총선 직후에 바로 했던 이 지금 임대차 3법에 대한 아주 밀어붙이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전시의 실수요자들까지 엄청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하나 특징적인 것은 부동산에 대한 똑같은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재보궐선거 때는 사실 서울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다 졌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보면 강북은 그래도 다 이겼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 강남과 그리고 지금 한강벨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용성을 비롯한 한강벨트에 이쪽에 있는 이쪽에 보면 부동산 일종으로 따지면 중산층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그러니까 정부의 그런 그러니까 부동산 실패를 상당히 아마 뼈아프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마용성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아마 절반 정도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일 거고 또 절반 정도는 전세를 살고 있는 그쪽 마용성에 있는 그 전세가 꽤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북 같은 데 가면 다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임대차 3법 때문에 열받는 거고 집 가진 사람들은 종부세 웬만한 마용성 지역은 거의 다 지금 종부세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나친 가격의 폭등에 따른 그 세금의 부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그러니까 이 반발 심리가 일종의 그러니까 강남 플러스 이 지금 한강벨트의 그런 그 지역을 일종의 스윙보트처럼 해서 사실은 보수 쪽으로 가게 만든 그러한 것이 되었다. 그것은 결국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사실은 이번 승패를 갈랐다고도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네. 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네. 아쉬움과 섭섭함이 있더라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금방 이야기한 대로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는 지금 이재명 후보는 사실 그게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분노를 느낀 부분들이 두텁게 정권 교체청을 이뤄가지고 그 부분들이 결국 작동을 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좀 이재명 후보의 짐을 좀 덜어주는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좀 온몸으로 좀 이렇게 그 부동산에 대한 어떤 공격과 분노를 좀 막아주는 이게 좀 그런 모습을 은근히 기대했던 것 같아요. 예, 그 뭐 사인이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마지막에 적폐 수사 때문에 그때 사과라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아마 제 생각에는 문재인 정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픈 대목이 바로 부동산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재명 후보의 그런 적극적인 차별화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앞장서서 이재명 후보가 요구하는 부분들을 미리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마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독특한 개인의 성격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쉽게 그러니까 후퇴하지 않는 그런 원칙주의가 여전히 발동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재명 후보가 이 부동산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일종의 뭡니까 이게 세금 그러니까 이 규제 완화 그러니까 공급 규제 완화 그리고 또 세금 감면까지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정권 핵심하고 뭔가의 교류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권의 가치 핵심 가치를 건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이 가치를 좀 더 앞으로 계속적으로 갖고 가서 더 좋은 쪽으로 갖고 간다는 부분을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러한 나름대로 물밑에서 이 뭐랄까 이쪽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부분들이 약해지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뼈아픈 대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볼 때 그 정권 재창출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사실상 그 후보들이 이 현 집권 세력 그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정권 교체 여론이란 언제든지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답하게 보면은 우리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보면 현직 대통령들이 탈당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많이 해왔잖아요. 이게 그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딜레마가 역대 어느 대통령하고 전혀 다르게 40% 이상의 국정 지지율을 계속 갖고 있었던 거죠. 이게 그렇다 보니까 40% 대통령한테 그 이철희 정무수석 같은 경우도 여야 후보 모두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했을 때 이재명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이재명 정부의 어떤 이 모습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그대로 이렇게 이 새겨주지를 못했다. 그것은 이 지지율의 어떤 만약에 차별화를 갖다 세게 했을 때는 지지율이 40%가 지금 국정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근간인데 이게 빠져나가면 곤란하다는 그런 전략적 판단이 있었지 않겠나 싶은데 근데 저는 이 정권 재창출에 있어 가지고도 그 후보가 집권 여당의 후보가 현 집권 세력들하고
거기에서 국민들이 볼 때 평가에 호흡을 맞추면서 좀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걸 내세워야 됐는데 그게 말로는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가슴과 머리로 이렇게 탁 새겨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를 넘는 유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상당히 좀 몸을 사리고 조심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지금 아마 본인이 여러 가지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 이 현 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의 아마 상당히 실수를 큰 패착으로 아마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한 예를 들면 지금 아시다시피 이번 지금 마지막의 지금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총리 그리고 지금 법무부 장관 그리고 행안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지금 민주당 출신이고 또 두 사람은 지금 현직 지금 그 국회의원이잖아요. 중기부 장관도 지금 현직 의원이고 이런 또 문체부 장관도 현직 의원이고 사실 역대 어느 그러니까 내각에 현직 의원,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의원이 지금 선거 국면에서 이렇게 같이 활동하는 부분들이 이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현직 그 민주당 의원이 지금 내각에 참여하면서 뭔가 계속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모습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심판에 대한 필요성을 더 자극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게 탈당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약간은 중립적인 내각을 해서 이재명 후보가 약간 정치적인 운신의 폭이 넓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는 좀 있지 않았을까?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못했다고 한다면 미리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 그런 요구를 할 필요도 저는 있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지켜볼 때는 한번 우리 잘 알다시피 이 후보로 이렇게 하고 나서 당선되고 나서 이 민주당 후보로 선대본을 꾸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선대본을 거의 해체하다시피 해가지고 소규모로 이 실무 중심 선대위로 재편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때는 그 나름대로 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어떤 이 새로운 어떤 그거를 갖다가 제시함에 의해서 반전하려고 한 거는 뭐 그거나 다 인정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예를 들자면은 뭐 이 1월 초에 상당히 좀 이렇게 저쪽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윤석열 후보 측의 지지율이 상당히 앞섰잖아요. 그때 한번 새로운 어떤 이 선대위로 그러면서 금방 이야기했던 거기서 이 거국 중립 내각을 갖다가 요청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좀 따끔하게 한마디 이야기하자면은 이재명의 이 선대위에서는 후보 혼자 뛰는 건 눈에 다 보이는데 여기에서 어떤 정치적인 상상력을 가지고서 전략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갖다 해나갔다는 것은 별로 와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프레이어가 예를 들면은 컨트롤 타워에서의 프레이가 이 우상호 의원이 뒤에 합류해가지고 거의 우상호 의원이 어떤 그 부분에서 역할을 갖다가 그는 주로 제가 볼 때 미디어에 국한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략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 아마 역할은 다 맡고 다 열심히 했겠죠. 했지만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대선 과정에서 좀 그렇게 감동을 주고 또 뭔가 획기적인 어떤 변화 이런 걸 느낄 만한 게 부족한 건 아쉬운 점이다. 이렇게 보죠. 저는 뭐 이재명 후보 이번 선거 캠페인이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나름대로 잘 싸웠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이 앞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 혼자서 뛰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계속적으로 연출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좀 통합 선대위를 한다고 해서 대규모 선대위를 꾸렸다가 다시 그걸 갖다 허물고 새로 좀 상당히 유연성 있고 아주 좀 기동력이 있는 선대위로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젊은 아주 참신한 인물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을까? 너무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 우상호, 송영길, 소위 말하는 586 거의 그러한 중진들 위주로 그 사람들이 뭔가 벽을 치고 있는 모습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재명 후보는 586의 나이긴 하지만 586 세대하고는 정치적인 다르죠. 완전히 이력이 다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조차 586으로 보이는 듯한,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계속적으로 586을 공격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먹히게 만든 그런 부분들도 저는 하나의 큰 이 잘못된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짚자면은 상당히 TV 토론에서 네. 이 초기에 이 TV 토론 하면 이재명으로 생각할 그렇죠. 정도로 네. 이 사람들이 가졌었는데 실제 TV 토론이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제일 긴장돼 있더라.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네. 그 제가 이제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 실제로 그 캠프 내에서는 네. 대통령 다음과 이재명 다음이 격돌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는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포용과 안정감을 주는 네. 그 컨셉과 네. 기존의 사이다 이재명의 컨셉으로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좀 충돌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자가 조금 센 모양입니다. 이게. 그래서 전자 위주로 갔는데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 이렇게 생긴 대로 놀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한테 한호하고 예를 들면 지난 그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도 한호하고 이번에 경선에서도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그걸 한 거는 어떤 이재명이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포용과 안정감이 대통령다움이 아니라 사이다 이재명으로서 좀 꽉 막힌 이 정치, 꽉 막힌 경제를 한번 시원하게 뚫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치가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는 건데, 그때 약간 자기들이 좀 방심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한테 바랬던 그런 모습들이 사실 윤석열 후보한테서 나타난 측면이 분명히 많거든요. 물론 윤석열 후보는 일종의 반사체로서 자기 공격 들어올 때 그렇게 막 시원하게 내지르고 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어떤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부자 몸조심하는 듯한 모습, 그러한 모습들이 저는 상당히 이재명답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인은 자신의 길이 걸어오면서 만들어놨던 그 이미지 자체를 사람들이 상당히 익숙하고 친숙한 이미지 자체를 갑자기 그 돌변화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불안하게 느끼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 이번 TV 토론 5번의 TV 토론이 있었지만 진정한 승자는 저는 윤석열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재명 후보도 좀 이따 우리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너무 젊잖아요. 네. 예, 젊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 활동은 어떤 이러저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복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짚자면은 아까 제가 20, 30대가 비슷하게 됐잖아요. 그 40, 50대가 이재명 후보가 앞섰고 60대 이상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앞섰는데 이게 그냥 앞선 게 아니라 아예 압도적이었어요. 압도적. 투표율도 보니까 20대 남성은 89.4%, 이 여성은 그 60대 이상의 80.2%, 거의 뭐 60대 남성은 90% 가까이 투표를 했고 그 투표한 사람의 67.4%, 66.8%가 지지를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 어르신들의 압도적인 어떤 그 투표 그리고 그 지지가 그 밑바닥 그 힘이 됐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은 뭐 보수 그러니까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소위 말하는 실버 파워가 작동이 돼야만 이길 수 있는 선거거든요. 대표적으로 2012년도에 박근혜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가 붙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투표율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진보 후보가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으면 상당히 그러니까 보수 후보가 유리하다고 그랬는데 그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 70% 훌쩍 넘어갔잖아요. 75%까지 갔는데 그럼에도 박근혜 후보가 있었던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60, 70 세대라고 하는 이 실버 세대들이 대거 투표장을 몰려 나와서 압도적으로 박근혜 후보를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 사항이 이번에는 똑같이 지금 재현된 것 같아요. 사실은 어제 본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지금 사전투표율에 비해서 본투표율이 많이 안 올라오니까 어제 무려 4차례나 그 윤석열 후보가 이 지금 음성 메시지도 보내고 뭐 저도 받았어요. 했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그러니까 지금 실버파가 가동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부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그 호소가 업소가
저는 나름대로 먹혔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여기까지 우리가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해봤고요.